엄마가 울지도 웃지도 않아요. 근데 이 도시를 말할 때 무섭어요. 11살 한국인 소녀가 던진 이 한마디에 미국 실리콘밸리의 거대의 기업시에 오는 발표 도중 눈을 감았고 임원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낡은 스케치북 한 권, 그리고 그 그림을 들고 찾아온 딸의 용기. 조롱, 무시, 침묵을 뚫고 그녀가 꺼내든 단 하나의 설계는 단순한 도시 구조가 아닌 사람을 다시 살리는 설계였습니다. 세상을 바꾼 작은 목소리,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이예린 양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교회. 낡은 아파트 2층 202 후. 오후 3시 반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11살 소녀. 이예린이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정적에 쌓여 있었죠. 거실 커튼은 여전히 닫혀 있고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노인 찾아내는 차가운 물만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예린의 목소리가 좁은 복도를 따라 흘려갔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엄마 정은진의 존재를 알려줄 뿐이었죠. 예린은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철거지통에는 사흘 전부터 쌓인 그릇들이 그대로 있었고 냉장고 안에는 거의 턱 비어 있었습니다. 정은지는 남편을 잃은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MIT 출신의 뛰어난 도시 설계에 전문가였던 그녀는 이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깊은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그녀의 일상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한때는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던 손이 이제는 베개 위에 무기력하게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린은 이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점점 어른이 되어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숙제도 혼자서 해결했죠. 가끔 배가 고파도 엄마를 깨우기가 미안해서 그냥 물로 배를 채우기도 했습니다. 친구들과 놀러 가자는 제안도 정중히 거절했죠. 엄마 혼자 두고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예린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집에 사는 미국인 여성 로레 해리스였죠. 자식이 새 로레는 남편을 사별한 후 혼자 살고 있었는데 예린이 처음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전직 마케팅 매니저였던 그녀는 은퇴 후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예린, 오늘도 혼자 저녁 준비하는 거야? 로렌이 베란다 너머로 건네는 따뜻한 목소리에 예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렌은 자연스럽게 도시락 용기를 내밀었죠. 오늘은 치킨 샐러드 만들었어. 엄마한테도 가져다 드려. 고마워요, 로렌 아주머니. 예린의 목소리에는 감사함과 동시에 이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런 도움을 받는 게 고마우면서도 11살 아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서글펐거든요. 로렌은 예린의 복잡한 심경을 읽은 듯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힘든 시간은 언젠가 지나가는 법이야. 그때까지 우리가 함께 버텨내는 거야. 예린은 로렌은 말에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 엄마에게 저녁을 가져다 드렸죠. 정은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예린이 가져온 음식은 조금씩 먹어줬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예린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엄마가 언제쯤 예전 모습으로 돌아올지, 자신이 이렇게 계속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는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예린은 엄마 방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탈면시분을 열어보니 정은지는 침대에 앉아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천천등 불빛 아래에서 연필을 움직이는 엄마의 모습이 예린에게는 너무도 신기했죠. 몇 달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던 엄마가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 같았습니다. 예린은 엄마를 깨우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들었죠. 엄마가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예린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밤 예린은 조용히 엄마의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정은지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예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죠. 엄마 곧 좋아질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예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엄마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본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엄마가 무언가를 그리고 있던 그 순간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빛이 다시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린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청소 도와드릴게요. 정은지는 여전히 무반응이었지만 예린은 방에 들어가 조심스럽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침대 옆 작은 테이블을 닦다가 예린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그 안에서 익숙한 종이 냄새가 났거든요. 예린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예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에이씨, 서랍 안에는 수십 장의 스케치가 가득했거든요. 연필로 세밀하게 그려진 도시의 모습들이 한 장 한 장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평범한 도시 설계도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스케치에는 감정으로 사는 도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계절에 따라 위치가 바뀌는 벤치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떨어지는 곳에, 겨울에는 햇살이 가장 오랜 머무는 곳에 벤치가 놓여 있었죠. 두 번째 스케치에는 기억이 머무는 길이라는 문구와 함께 산책로가 그려져 있었는데 길 곳곳에 작은 기념비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예린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엄마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건물이나 도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공간들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쉼터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놀이터 모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정자까지 모든 공간에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스며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무서움 벗은 오선이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병원과 도서관, 학교 주변으로는 전기버스만 다니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그리고 각 동네마다 유산을 기록한 벽화거리가 있어서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벽화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예린은 마지막 스케치를 보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그림에는 한 가족이 함께 걷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는데 아빠와 엄마 그리고 작은 아이가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 도시는 사람들이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예린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밤마다 그리고 있던 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한 치유의 공간이었다는 걸 말이죠. 아빠를 잃고 저망에 빠진 엄마가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만들어낸 희망의 도시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정은진이 들어왔습니다. 예린이 자신의 스케치를 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정은진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예린은 서둘러 스케치를 내려놓으려 했지만 정은진은 의외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예린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정은진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죠. 꿈이었어. 아빠와 함께 만들려고 했던 정은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린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도시에서 살고 싶어요. 그 순간 예린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엄마의 이런 재능이 세상에 묻혀 있다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예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걸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정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그냥. 하지만 예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예린은 로렌에게 엄마의 스케치를 보여줬습니다. 로렌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감탄했죠. 이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도시야. 예린아, 엄마가 대단한 디자이너셨구나.
그렇죠. 근데 엄마는 이걸 아무에게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요. 올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예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때로는 상처받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누군가가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 주는 거야. 엄마는 지금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계실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세상에 보여주자. 이 도시에는 엄마도 예린이도 살아있다는 걸 말이야. 그날 밤 예린은 엄마의 스케치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엄마의 꿈이 단순한 그림으로 끝나지 않도록 자신이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말입니다. 며칠 후 예린은 로렌과 함께 도서관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스마트시티, 인프라 기업 포기스톤이 홈페이지가 또 있었죠. 예린은 엄마의 스케치북을 무릎에 올려놓고 진체 채용 공고를 읽고 있었습니다. 도시 설계 전문가 모집,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를 찾습니다. 로렌이 예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 회사가 정말 혁신을 원한다면 엄마의 아이디어를 거절할 수 없을 거야. 예린은 마우스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 1살 소녀가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엄마의 그림들을 떠올리자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 스케치들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한 치유의 공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엄마 이름으로 지원서를 써봐요. 로렌의 도움으로 예린은 정은진의 이름으로 이력서를 작성했습니다. 며 IT 출신 도시설계 전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포트폴리오에는 엄마의 스케치들을 사진으로 찍어 첨부했죠. 각 그림마다 예린이 직접 쓴 설명을 달았습니다. 이 도시는 사람들이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됩니다.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설계한 도시입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예린은 며칠 동안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너무 많은 지원서가 와서 시간이 걸리는 거겠지. 로렌이 위로했지만 예린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된 건 아닐까? 엄마한테 들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예린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회사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로렌은 처음에 말렸지만 예린의 간절함을 보고 함께 가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해, 무리하지 마. 실리콘밸리의 한복판에 위치한 포게스톤 본사는 예린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위압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찔를 듯솟아 있었고 경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예린은 엄마의 스케치북을 품에 꼭 안고 건물 앞에 섰습니다. 저기 보이는 분이 중요한 사람 같아. 로렌이 가리킨 곳을 보니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검은 세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향해 고개를 숙이는 모습으로 보안 오픈 직책에 있는 사람 같았죠. 바로 포게스톤의 최고 경영자 리처도 베넷이었습니다. 예린은 심호흡을 하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예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담된만요. 리처드가 발걸음을 멈추고 예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무관심이 떠올랐죠. 하지만 예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엄마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도시를 그렸어요. 제발 봐주세요. 예린은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그려진 한 장을 리처도에게 내밀었죠. 바로 움직이는 벤치가 그려진 스케치였습니다. 리처드는 처음엔 받아들여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림 속에 적힌 글귀를 보는 순간 표정이 변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벤치도 따라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곳에 쉼터가 있어야 하거든요. 리처드는 그 문장을 읽으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전모드웨 그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죠. 할머니와 함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 돈 그 벤치. 계절마다 다른 자리에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순간들이 말입니다. 이걸 누가 그렸다고? 제 엄마예요. 정은진이라고 해요. 리처드는 스케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기술적인 완성도보다는 그 안에 담긴 철학이 그를 움직였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도시,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공간이라는 개념이 새로웠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신가? 집에 계세요. 아빠가 돌아가신 크로밖에 나오시지 않아요. 리처드는 예린의 말에 뭔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역시 일에만 매몰되어 가족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었거든요. 내일 오전 10시에 회사로 와 엄마와 함께. 정말요? 프레젠테이션 기회를 주겠어. 단 5분이야. 예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펴졌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떠올랐죠. 엄마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모두 치면 어떡하죠? 리처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대신 발표해. 그 말에 예린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어른들 앞에서 발표한다는 게 상상이 안 됐거든요. 더는 아직 어린데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진심이야. 리처드는 그렇게 말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린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죠. 갑자기 현실이 된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로렌이 예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준비됐니? 예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웠지만 엄마의 꿈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예린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 꿈만 같았지만 손에 쥐고 있는 리처드의 명함이 모든 게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죠. 예린은 엄마 방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엄마가 과연 이해해 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엄마 들어가도 돼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간 예린은 엄마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은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죠.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정은진이 고개를 돌려 예린을 바라봤습니다. 예린은 용기를 내어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엄마의 스케치를 발견한 것, 회사에 이력서를 보낸 것, 그리고 직접 최고 경영자를 만난 것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놨죠. 정은진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갔습니다. 놀라움, 당황스러움, 그리고 어떤 깊은 슬픔이 섞여 있었죠. 예린아, 넌 아직 몰라. 세상이 얼마나 차가운지. 그래도 해봐야 해요. 엄마의 그림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냥 서랍 속에 두개 낯가워요. 정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나서 세상에 대한 모든 희망을 놓아버린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예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대신 가서 발표할게요. 엄마 그림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안 돼. 너무 위험해. 위험하지 않아요. 그분이 진심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예린의 간절한 목소리에 정은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앞서죠. 타회로 다시 나간다는 것,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결국 정은지는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했고 예린은 혼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로렌이 함께 가주겠다고 했지만 예린은 이번만큼은 혼자 해보고 싶었습니다. 오전 9시 반 예린은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엄마의 스케치북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포기스톤 본사로 향했죠. 거대한 유리 건물 앞에 선이 어제보다 더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예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디세션에서 약속을 말하자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린이가 최고 경영자님과 약속이 있다고요? 네, 그 시선이 직접 약속하셨어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에 도착한 예린은 넓은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명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시선이 모두 예린에게 집중됐죠. 더 기보세요. 정말 어린아이네요.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여긴 놀이터가 아니에요. 임원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예리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리체들과 손을 들어 조용히 시키며 말했습니다. 발표 기회를 주겠습니다. 단 5분입니다. 예리는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림을 들어 보이며 말하기 시작했죠. 이건 제 엄마가 그린 도시예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혼자가 아니에요. 예리는 목소리는 떨렸지만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엄마의 그림에 대한 사랑이 그 떨림을 이겨냈거든요. 이 벤치는 계절마다 움직여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곳에 있어야 하거든요. 봄에는 꽃이 피는 곳에, 여름에는 그늘 진 곳에, 가을에는 단풍이 예쁜 곳에 있어요. 임원들 중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건 현실적이지 않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하지만 예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용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요. 제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는 계속 이 그림들을 그렸어요.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요. 그런데 이 그림들 때문에 엄마가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예리는 계속해서 다른 그림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죠. 여기는 무서운 버스가 다니는 길이에요. 병원 근처는 조용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유산을 기록한 벽화 거리예요. 그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벽화로 남아 있어요. 리처도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일에만 매몰되어 가족을 잃었던 그 시간들, 딸의 생일에도 출근했던 그날의 기억들이 예리는 목소리와 함께 되살았죠. 도시 설계는 빌딩보다 그 안에 사는 사람부터 시작해야 해요. 예린의 마지막 말에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몇 명 임원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리처도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발표 끝났습니다. 예린이 고개를 숙이자 리처드가 일어졌습니다. 고마워요. 좋은 발표였어요. 예린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스케치북을 정리했습니다. 기록. 모든 사람을 설득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리체드만큼은 자신의 진심을 이해해 준 것 같았거든요. 회의실을 나서면 예린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일 거라고, 엄마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발표가 끝난 후 리체드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했죠. 누구도 11살 소녀의 발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리처드의 말에 임원들이 하나도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는 여전히 의심과 불만이 익혔죠. 마케팅 담당 부사장이 문 앞에서 돌아서면 말했습니다. 이런 감정적인 접근으로는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리처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4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적이 언제였을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딸이 태어났던 그날 이후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날 밤 리처드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예린이 남기고 간 스케치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움직이는 벤치가 그려진 그 그림을 보며 리처드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왔습니다. 20대 후반 그는 유망한 건축가였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꿈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언제부터 인가 꿈보다는 성과가, 사람보다는 수익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죠. 특히 딸 애닐리의 10번째 생일날이 떠올랐습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생일 파티에 참석하지 못했던 그날 집에 돌아오보니 케이크 옆에 작은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도 여기 있어요, 아빠. 생일 선물은 아빠가 와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메모를 읽으며 리처드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다른 엄마와 함께 다른 도시로 떠났습니다. 그 후로 리처드는 일에만 매모되어 살았습니다.
감정을 차단하고 오직 쾌육성과 수익성만을 추구하며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린의 발표를 들으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리차드는 컴퓨터를 켜고 사내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11살 아이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한 도시를 짓고 있는가? 우리가 추구하는 혁신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있었던 예린의 발표가 직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거든요. 누군가 몰래 녹화한 영상이 사내 포럼에 올라왔고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아이의 순수함이 우리의 이기심을 부끄럽게 만드네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아이디어들 아닌가요?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전에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의견은 엇갈렸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리처드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결심했습니다. 예린과 정은진을 다시 만나보기로 한 거죠. 한편 예린은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발표는 했지만 과연 무언가 달라질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더구나 엄마한테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정은지는 예린이 돌아온 후로도 계속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딸이 자신을 위해 한 일들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죠. 지난 살 아이가 이런 무거운 짐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로렌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잘 모르겠어요. 발표는 했는데 예린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로렌은 예린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전해지는 법이야. 시간이 좀 걸릴 뿐이야.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예린이 문을 열어보니 리처드가 서 있었죠. 그의 손에는 꽃다발과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린은 깜짝 놀라며 엄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그분이 왔어요? 회사 사장님이요. 정은지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사람을 만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예린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리처드는 거실에서 정은진을 기다렸습니다. 조금 후 정은진이 나타났을 때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딸이 무례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정은진의 첫 마디였지만 리처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례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리처드는 정은진에게 정식으로 제안했습니다. 포게스톤의 새로운 프로젝트, 규모 센터드 시티, 디자인 팀의 책임자로 일해달라고 말이죠. 당신의 철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정은진의 눈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예린은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죠. 리처드의 제안을 받은 후 정은진은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1년이 넘도록 세상과 단절된 제 살아온 자신이 과연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더욱이 그동안 그려온 스케치들이 정말 현실에서 통할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엄마, 당신의 도시를 세상이 보게 했어요. 나 혼자였으면 무서웠을 텐데 그 도시를 알면서부터 안 무서웠어요. 예린의 말이 정은진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딸이 자신의 그림을 통해 용기를 얻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되었죠. 그 순간 정은진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얼어붙었던 감정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예린아, 엄마가 정말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엄마의 그림을 본 사람들 표정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시큰둥했는데 나중에 진지하게 들었어요. 정은지는 서랍에서 스케치북을 꺼내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꿈꿨던 도시 사람들이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비전이 여전히 그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죠. 그리고 그 꿈을 혼자가 아닌 딸과 함께 이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후 정은지는 리처도에게 연락했습니다. 조건부로 제안을 받아들겠다고 말이죠. 먼저 파일럿 프로젝트로 작은 공원 하나를 설계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 정식 채용을 결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리처드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사실 그 역시 조심스러웠거든요. 회사 내부에서 여전히 반대 의견이 많았고 이런 감성적 접근이 실제로 성공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은진의 첫 번째 설계안을 본 순간 리처드는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이었거든요. 계절마다 위치가 바뀌는 벤치 각자의 속도로 걸을 수 있는 다양한 산책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가 새겨진 작은 기념비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공원이 아니군요. 페미니티 전체가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공간이네요. 리처드의 감탄에 정은지는 조심스럽게 미수치였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작업에 대해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여전히 반대 목소리로 높았어요. 특히 마케팅 담당 부사장과 기술개발팀장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런 비현실적인 아이디어로는 투자자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감성팔이로는 실제 수익을 낼 수 없어요. 그들의 비판은 점점 거세졌고 결국 이모진 회의에서 정식으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일부 이모들은 정은진의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기존의 효율성 중심 개발 방식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죠. 리체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은진의 철학에 동감했지만 기업의 수장으로서는 현실적인 고려도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차내 임명 게시판에 올라온 예린의 발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것 했습니다. 누군가 소셜미디어에 공유했고 그것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죠. 11살 소녀가 거대 기업의 이모들 앞에서 용기 있게 발표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이런 아이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사람들이 잊고 살던 진짜 중요한 것을 아이가 일깨주네요. 포게스톤이 정말 혁신적인 회사가 되려나 보네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전문지에서는 퓨 센터드 디자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고 지역 방송국에서는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외부의 관심이 회사 내부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고 기존에 반대했던 임원들도 조심스럽게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죠. 하지만 마케팅 부사장과 기술팀장은 여전히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변화가 회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임원들을 설득하려 했었습니다. 결국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임원진 전체 회의에서 정은진의 프로젝트 계속 진행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리처도도 한 표를 가진 일반 임원 자격으로 참여했죠. 투표 결과는 간발의 차이였습니다. 탄성 6표 반대, 5표 정은진의 프로젝트는 가까스로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정은진과 예린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정은진은 예린에게 말했습니다. 예린아, 엄마가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됐어. 정말요? 네.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예린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해낼 수 있어요. 그 순간 정은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죠.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나면서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정은진의 파일럿 프로젝트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포기스톤은 갑작스럽게 화제의 중심이 되었죠. 하지만 이런 관심이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케팅 담당 부사장 존슨과 기술개발팀장 밀로는 이 기회를 틈타 정은진을 몰아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죠. 잠정에 호소하는 마케팅은 일시적입니다. 실제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더 큰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룬슨의 말에 일부 임원들이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주도로부터 실질적인 성과를 요구받는 상황에서 정은진의 철학적 접근법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거든요. 리처드는 이런 내부 갈등 속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은진의 비전에 동감했지만 기업의 최고 경영자로서는 현실적인 결과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이사회에서도 그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죠. 그때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린의 발표 영상이 국제교육 플랫폼에서 화제가 되면서 테덱스 준 이어 시리즈에서 정식 강연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존슨과 밀러는 이마저도 비판했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가 어린아이의 감상적인 발표로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글로벌 기업의 품격에 맞습니까? 존슨의 공개적인 비판에 많은 임원들이 공감했고 회의실 분위기는 급격히 냉랭해졌습니다. 리처드는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결국 존슨과 밀러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사회에 직접 서한을 보내 리처드의 결정들이 회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며 정은진의 프로젝트 중단과 리처드의 권한 제한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정은진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리처드가 공경에 처했다는 죄책감이 컸죠.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하지만 예리는 달랐습니다. 엄마, 우리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예린의 성숙한 대답에 정은진은 딸의 성장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젊은 개발자들을 중심으로 정은진의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모임이 만들어졌고 그들은 업무 시간 외에 정은진의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만들고 싶었던 건 이런 거였어요. 사람을 생각하는 기술 말이에요. 26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제니퍼를 포함한 10여 명의 직원들이 비공식적으로 모여 움직이는 벤치의 아이디어를 실제 앱으로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점점 확산되었습니다. 외부에서도 정은진의 철학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휠센터드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존슨과 밀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은진의 프로젝트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고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오히려 높이고 있다는 것이 각종 지표로 확인되었거든요. 이사회 회의 당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존슨과 밀러의 비판적 프레젠테이션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멤버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최근 포게스톤의 브랜드 인지도가 30% 상승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부정적인 영향입니까? 이사회 의장이 날카로운 질문에 존슨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었거든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이사회는 리처드의 비전을 지지했고 정은진의 프로젝트는 정식 승인되었습니다. 반대로 존슨과 밀러는 회사 역신을 저했다는 이유로 사직 압박을 받게 되었죠. 그날 저녁 리처드는 정은진과 예린을 찾아왔습니다. 고마워요. 당신들 덕분에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몇 달 후 정은진이 설계한 회복과 공존을 주제로 한 파일럿 공원이 착공되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 의미는 결국 작지 않았죠. 이 공원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치유의 장소로 설계되었습니다. 정은지는 매일 아침 공사 현장을 찾아가 직접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랫동안 사라졌던 생기가 다시 돌아와 있었죠. 특히 계절마다 위치가 바뀌는 스마트 벤치가 설치되는 모습을 보며 남편과 함께 꿈꿨던 비전이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엄마 정말 신기해요. 벤치가 혼자서 움직이네요. 예리는 테스트 중인 벤치가 센서를 따라 그늘진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벤치에는 날씨와 계절을 감지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서 타용자들이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위치로 자동으로 이동했거든요. 기술이 사람을 따라가는 거야. 사람이 기술에 맞춰야 하는 게 아니라 말이야. 정은진의 설명에 예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죠. 엄마가 그동안 추구해온 것이 바로 이런 철학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공원 개장일이 다가오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각 동네의 이야기가 새겨진 기념 비코넛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죠. 이민자 가정의 정착 이야기, 전쟁 참전 용사들의 희생,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 활동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아름다운 벽화와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개장 전날 밤 정은진과 예리는 조용히 공원을 걸어보았습니다. 야간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는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부오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예린의 질문에 정은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분명히 좋아하셨을 거야. 아빠는 언제나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걸 보는 게 가장 기뻤거든. 공원 개장 당일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멀리서부터 온 방문객들도 있었죠. 특히 테드x 강연을 통해 예린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직접 현장을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 11살 소녀가 꼼꼼 도시의 시작점이군요. 한 방문객의 말에 예린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함도 느꼈죠. 자신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리처드도 개장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공원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한 가족의 상처와 치유, 그리고 희망이 담긴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기술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입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혁신의 목적입니다. 개장식 후 몇 주가 지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공원을 찾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커뮤니티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에는 동네 주민들이 모여 공원 정비를 하고 일요일 오후에는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 모임이 열렸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독거노인들과 젊은 가족들 사이에 자연스러운 교류였습니다. 움직이는 벤치 덕분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고 세대 간의 벽이 흥으로 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벤치가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역 사회복지사의 말에 정은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추구했던 사람을 연결하는 공간이 실제로 구현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성공의 힘이 버 포게스톤은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은지는 정식으로 휴먼 센터드 디자인 부서의 디렉터로 임명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그녀의 철학을 배우려는 요청이 쇄도했죠. 한편 예리는 텔드엑스 주니어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이 도시가 됐고 도시는 우리 가족을 다시 시작하게 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에서 제가 배운 거예요. 작은 용기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예린의 강연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녀는 미국 청소년 건축 디자인 커뮤니티의 비공식 멘토가 되었습니다. 11살 소녀의 발표가
이제는 글로벌 교육 플랫폼에서 정식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었죠. 마지막 장면 1년 후의 어느 일요일 오후. 예린과 정은지는 새로 조성된 공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두 오녀는 남편이자 아빠가 가장 좋아했던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석영을 바라보고 있었죠. 엄마가 그린 그 벤치 여기 있었구나. 예린의 말에 정은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케치북 속에서만 존재했던 꿈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예린아, 고마워. 엄마 혼자였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야. 우리가 함께 했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그 모녀의 대화 속에서 진정한 역시 내 의미가 드러났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희율이 아니라 마음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변화의 힘을 말이죠. 도시는 사람의 마음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도 다시 걸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인생길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덩치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